월간 광야입니다. 김영호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요새 약간 뵙기가 좀 뜸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근황이 궁금하긴 한데요. 네. 저는 뭐 21대 총선 불출마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뭐 책도 읽고 또 자전거 타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네네. 네, 4대강 다 종주하고요. 네. 국토 종주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좀 이제 내려놓고 잘 지내다가 안철수 의원님이 이제 연락받고 다시 일단 또 정치권에 살짝 좀 들어온 상태죠. 일단 그럼 정계 은퇴를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는 그때 이제 좀 심경도 복잡했고 그때 뭐 사실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부 다 감옥에 계셨고 제가 내리 3선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심경이 좀 복잡했죠. 또 4선 또 하느니 일단은 좀 쉬면서 좀 성찰 좀 하자. 그다음에 정치가 너무 좀 현실 정치라고 하는 그 벽에 부딪혔다 그럴까요? 좀 답답했어요. 근데 이제 정치만을 제가 비판하기보다는 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충전이 필요하겠다. 네. 좋은 정치라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런 그 좌절감도 좀 있었죠. 예.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으면 그 국회의원에게는 좋은 지역구가 경기 포천 이쪽 아니세요? 그렇죠. 포천, 연천, 가평 뭐 이랬거든요. 민주당에 비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강세라고 흔히 평가되는. 그랬죠. 지금은 네. 많이 바뀌었고 제 직전에는 또 민주당 의원이 하시긴 했어요. 네네. 근데 비교적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보수 성향이 좀 있는 지역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그때 어려웠죠. 뭐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저도 이제 또 당적도 한번 옮긴 적이 있었고, 바른정당 갔다가 그러셨죠. 자유한국당 다시 이제 복당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시련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뭐 정치가 직업이기도 한데 네.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되묻기도 하고. 게다가 약간 부럽기도 하네요. 뭐 자전거 타고 전국을 다니셨다니까. 네, 아주 저는 약간 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큰 경험을 했어요. 네. 저렴하게. 네네. 예. 그렇죠. 뭐 외국 나가고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보다도 저 국토를 자기 발로 다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시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발표도 하신 거죠. 네네. 네.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그 까닭은 뭔가요? 저는 내년 총선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지금의 여소야대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네.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 또 여소야대 지속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네. 그 대선에서도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겼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뭐 많이 앞서냐? 아닙니다. 지금 거의 도토리 키재기예요. 네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로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그래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대선 끝나고 나서 계속 뭐 윤핵관 뉴스 빼고는 특별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아젠다를 설정도 못했고 정책 정당으로서도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윤핵관이다, 또 비대위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김장연대다 해가지고 너무 그런 정치 파벌적인 뉴스만 그냥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면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내년에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총선이 열린다면 다음 달이라도 그럼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많이 못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 지지율도 민주당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약간 심판론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심판론이 내년에는 더 불겠죠.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의 상황이니까.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내년 총선의 승부는 수도권에서 갈리는 건데. 그렇죠. 의석수가 제일 많으니까. 121석이나 됩니다. 지금 17석밖에 우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반복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 지면.
그리고 제 경험상 보면 총선에서 이기는 당은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개혁을 또 변화를 겪은 변화를 하는 그런 당이 이기거든요. 아, 국민들 앞에 차림표를 맞습니다. 잘 차려내는 그렇죠. 국민들은 선택이니까. 예, 그나물에 또 네. 그 밥에 또 계속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또 미중 갈등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뉴스가 계속 예를 들면은 정책과 관련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뉴스가 아니라 김장년대 또 윤핵관 또 뭐 이런 그 정치적인 뉴스만 나오면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의원님, 네. 일단 두 당이 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에서 이기고 졌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뭐 직전 대선 후보였던 분을 당대표로 선출해가지고 뭐 방탄이니 뭐니 비난을 받든 어떻든 간에 제법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모습이에요. 몇 분이 이제 코멘트하는 정도가 있고 네. 주류적 흐름은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는데 여기는 대선에서 이겼는데도 당대표도 뭐 하여튼 교체하고 또 비대위 체제를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이 근원적인 까닭이 뭡니까? 오히려 권력 투쟁을 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반적으로라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 밖에서 딱 보니까 네. 안일해서 그렇습니다. 안일해서. 안일. 예, 정권을 교체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조금 취해서 네네. 사실 지금 정말 문제 많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보다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것은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비정상이에요. 네네. 또 비대위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는데 이런 것은 결국은 저는 그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하는 그 안일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금 사실 지금 체질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총선이 어려운데 바꿔야 될 지금 절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가는 겁니다. 권력에 취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또 PK, TK 영남권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네네. 결국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내년에 물론 TK, PK는 우리가 수성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확장성이 있어야 수도권 젊은층, 중도층에게 어필을 해야 수도권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맨날 뭐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것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절박하다면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위 지역구가 냉탕, 온탕이 있다고 하면 온탕에 계신 분들이 이 사단을 주로 주도하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당에 들어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아직도 조금은 물론 우리가 좋은 바람이 불었을 때는 수도권에서도 이겼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영남당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정 과제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수도권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된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절박했고 거기에 맞는 그러면 총선 바람잡이할 이번에 당대표 주자가 누군가 저는 안철수가 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의원님. 의원님의 지금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도권이고 네. 하나는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 17석만 건져 소수 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네. 안철수 캠프에서 제시하는 총선 목표는 170석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압승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죠. 집권 그럼요. 3년 차에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과반도 물론 넘기는 거고요. 네네.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한 석 많은 건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안철수 후보가 잘 안 보여요. 뭐 일단 출마 선언 언제 하셨죠? 출마 선언 그저께 했죠. 그저께 했는데 네. 그날부터 나경원 부위원장 뉴스만 잔뜩 나오고 네. 앞으로도 아마 나경원 그 변수는 계속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출마할지 안 할지를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경원 그 전 의원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10년 전에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 그 오히려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말이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좀 관련이 있었죠. 중간중간 이제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한 3, 4년 전부터.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보니까 10년 전의 안철수보다 지금의 안철수가 훨씬 더 그 정치적인 시련을 겪어서 그런지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단단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런 시련과 그러니까 남들에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정당을 네, 계속 네. 이끌고 또 여러 번 본인이 출마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우리 국민의힘 여당 정도의 크기의 당을 이끌 만한 정치적인 그 경험이 쌓였다. 지금부터 하는 정치가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가 쉬운 것 같지만 혜성처럼 나타난 어떤 스타가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위험성이 더 크죠. 뭐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이 맨 처음에 정계 입문할 때 그렇죠. 안랩 뭐 대표로서 예. 뭐 그런 이미지, 멘토 이미지 가지고 시작한 거는 이렇게 박수 받고 주목할 만했지만 그렇죠. 단단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취약성이 있었다. 만약에 그때 큰 정치를 실제로 했다면은 네. 우리가 더 빨리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정치는 축적의 기술이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이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이겨도 보고 저도 보고 갑도 돼보고 을도 돼보고 해야지 이 국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세상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갑에 있었던 분들, 네. 항상 성공만 해왔던 분들은 사실 좀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달라요. 네네. 대통령은 지난해 완전히 우리가 이제 지난해하고 재작년에 드라마 같은 네. 그런 그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보수의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좀 복잡하고 당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네.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 경험이 있는 분이 지금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 대통령을 또 네.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네. 대통령은 또 그만큼 정치적인 경험이 지금 적다 보니까 당 대표만큼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수도권 승리를 가져올 당 대표가 저는 절실하다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를테면 윤핵관이라는 일종의 패권 세력, 뭐 동아리, 하여튼 여기를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 좀 부족해 보이거나 어정쩡해 보이고 당심을 반영한다. 뭐 여기선 또 나경원 전 의원 부위원장한테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자리가 약간 어정쩡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입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당을 이끌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파동 또 비대위 파동 이런 걸 겪으면서 상당히 그 갈등이 지금 골이 꽤 깊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층도 그렇고 많은 당원 수는 갑자기 많이 늘었지만은 네. 이것이 하나가 되기에는 지금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지금 나경원 변수가 있죠. 또 대통령하고의 그 긴장 관계
이런 속에서 출마를 우리는 물론 출마하는 걸 원합니다만은 굉장히 당원들이 곤욕스러울 겁니다. 지지자들도. 네.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 유승민 전 의원도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 우리 당에서 역할이 목소리가 있는 분이죠.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너무나 조금은 그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선을 많이 넘다 보니까 비윤이 아니라 반윤이 된 듯한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 좀 부담이죠. 성공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국민의힘 보고 1인 독재 사당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면은 반독재 투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여당의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네. 견제와 균형은 좋습니다만은 비판 좋죠. 건강한 비판 좋은데 조금 선을 넘으셨다. 그래서 당내 입지는 그만큼 상당히 좀 줄어든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의 중심을 잡고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총선의 변화를 이끌 후보는 안철수가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그 후보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은 유승민도 아니고 나경원도 아닌 둘의 네. 장점을 잘 섞어서 당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럼 일단 이 지금 얘기 나온 두 분만 보면 나경원, 유승민 두 분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관측하세요? 근데 등장 인물을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너무 잘 알죠. 생활도 같이 하고, 저는 너무 잘 알죠. 의정 활동도 같이 하셨고, 네, 네. 뭐 계속 그 12년 이상을 같이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은 아마 계속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걸 볼 겁니다. 자신들의 지지율 추이를 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출마해가지고 본선에도 만약에 못 올라갈 정도가 되면은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그래도 아직 상당히 많이 네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당심으로는 1등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고민의 깊이도 깊겠죠. 아니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한번 관측을 해주시면 둘 다 그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는 아직도 매일매일 그분들의 생각도 나는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네. 나경원 의원 뭐 측근들도 알고 네네.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은 제가 어제도 뭐 메시지 주고받고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진짜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지금 대목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네. 후보 등록이 뭐 2월 16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자 그러면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의원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그럼요. 어떤 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했고 계속 그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똑같아요. 왜냐?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주면 일단은 이번 전당대회는 흥행에 크게 그 도움이 된다. 네. 또 하나는 결국 나경원 전 의원하고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총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총선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수도권 당대표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경원 의원 나와도 저희는 그 수도권 바람 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 전체를 생각하면 네. 흥행을 만들어줄 사람들은 다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래야 뭐 시청자들이나 네. 당원들도 제대로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 이제 룰이 바뀌어가지고 당원들만 투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원들은 투표할 때 여러 가지 성향의 후보들이 있는 게 좋은 거죠. 2명만 나온다든지 뭐 3명만 나온다든지 하는 것보다 4지선다 5지선다 정도 돼야 선택의 폭이 그만큼 당원들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지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을 때 투표장에 나가는 거거든요.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도 많은 후보가 나오는 게 좋다. 그게 당을 위하고 결국은 나라를 위하는 거죠. 어차피 룰도 이렇게 변경된 마당에 가능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국민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의 뜻이고요. 저희의 이제 뜻이죠. 네.
그런데 룰이 바뀌었잖아요. 네. 사전에. 물론 지금 결정은 됐습니다만 당원 100% 그다음에 결선 투표까지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네네. 사실 저희는 뭐 룰이 안 바뀌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원이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당원이지만은 네. 때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또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이런 아니, 분-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예. 당원은 뭐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또 차기 정권 우리가 그 재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그 일반 민심이 반영이 되면은 이게 이제 전체 민심에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룰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뭐 룰이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바뀌어진 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룰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많은 그 주자들이 나오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죠. 많은 사람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 대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뭐 극우라고 부를 정도로 좀 한쪽 극단에 가 있는 유튜버들도 나오시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뭐 팬클럽 회장 이런 변호사도 나오시고 이런 거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네. 의미에서 부정적이냐? 출마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만큼 당이 해야 될, 그러니까 정당이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태가 벌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지역에서 뽑혀온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 얼만큼 그 할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그 장외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지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 세상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기구인데 정치 기구인데 네. 여기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밖에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난 그 대선 이후에 우리가 잘못해왔다. 이런 이제 반성이 드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또 하나는 장외 선수들이 하여튼 정당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일종의 극단적 세력이 들어오는 건 좀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뭐 중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때 승리한 것도 오른쪽으로 자꾸 가서가 아니라 이렇게 확장을 하니까 언제나 선거는 그런 걸 거 아닙니까? 확장을 하면 이기게 되고 수도권 승리도 그렇게 갈 텐데 이런 면에서의 걱정은 없나요? 걱정 있죠. 왜냐하면은 네.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인기 있는 건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의 그 속성상 자신들의 그 팬덤에 기대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게 또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제 딱 연결이 돼 네. 있고 슈퍼챗도 받아야 네네, 되고 네. 조회수 많이 늘려야 되고 네. 그러면은 극단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제하기도 예, 되고. 그래서 네. 결국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참여하는 분들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 속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팬덤에 기댄 정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책임 정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또 정상적인 정당 정치하고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점은 제가 우려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 좋은 거 말고요. 그건 네. 뭐 수도권 승리 뭐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그냥 일반 당원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보십시오. 사실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아까도 제가 뭐 경제 위기, 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반도체 갈등입니다. 네. 제가 국방위원장도 했습니다마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경제 위기는 4차 산업혁명이나 뭐 AI 혁명이나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경제 그 패러다임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집권 여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런 정책 정당에 맞는 후보가 누구냐? 안철수입니다. 네. 예,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주워 들은 얘기로 과학기술 강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그 정말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변에서 어떤 정책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10여 년 이상 정치 활동을 해온 안철수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정책 정당의 리더인 안철수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네.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김영우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